집안일이란 해도 끝이 없나 보다. 거실 바닥 물청소까지 끝내놓고 보니 정오가 넘었다. 라면 한 개 끓여서 아침에 남편이 먹고 남은 찬밥을 말아서 먹었더니 솔솔 잠이 온다.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있으려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무지 더운 날씨인데 마치 바람이 봄바람같이 산들거린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잠이 폭 빠졌었나 보다. 딩동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오후 3시, 두어 시간을 달게도 잤다. 인터폰을 들어보니 웬 남자. 잠결에 본지라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해 누구세요? 하고 조심스레 물으며 다시금 자세히 보니 군에 가 있는 시동생이었다. 얼른 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오며 반갑게 인사하는 시동생.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친하게 같이 놀러다니며 친남매처럼 지내왔던 터라 인사하며 허물없이 나를 안는 시동생에게서 군대 가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뭐랄까? 남자의 느낌이랄까? 암튼 그런 묘한 감정이 한순간 스쳐갔다. 아직 졸병이라 그런지 모양새는 잘 안 나오지만 첫 휴가라고 나름대로는 한껏 멋을 부린 것 같다. 때마침 시부모님이 해외여행 중이어서 할 수 없이 이곳으로 먼저 왔고 이틀은 신세를 져야겠다느니 그리고 배가 몹시 고프다며 너스레를 떠는 시동생에게서 귀여움이 느껴졌다. 우선 라면 한 개를 끓여서 허기를 채우게 한 뒤 장에 나갔다. 고기 2억은 하고 야채하고 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나니 남편이 들어왔다. 아직 아이가 없는 나에게 남편과 둘이 매일 먹는 밥상도 좋지만 한 사람이 더 있으니 무언가 꽉 찬 느낌,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는 소주 몇 잔을 돌리다가 상을 물렀다. 작은 방에 잠자리를 마련해준 뒤 오랜만에 먹은 소주 탓인지 남편과 나는 이내 잠이 들었다. 새벽녘인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이 깼다. 아무런 생각 없이 화장실 문을 열다가 난 그만 놀라서 자지러질 뻔했다. 시동생이 와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탓일까? 너무도 활짝 열어버린 화장실 안에는 시동생이 서서 있었다. 2초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어버렸던 나는 당황스런 목소리로 미안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시동생에 대한 미안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런데 한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장면, 화장실 안에서의 시동생의 모습, 간신히 식었던 나의 얼굴이 또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 옷을 가지고 시동생은 있었나 보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먼저 나왔다. 다 컸네, 우리 도련님. 하긴 순간적이었지만 아까 본 시동생은 매우 단단해 보였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하면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숨소리가 나왔다. 에휴, 다침밥을 차리기 위해 눈을 뜨니 6시. 밖은 벌써 환하다. 화장실에 가서 앉으니 새벽녘의 일이 생각난다. 세탁기를 열어보니 그 속에 내 옷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들춰보았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보면 불쾌감보다는 흥분이 먼저 드는 걸 보니 나 또한 야누스적인 무언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나 보다. 회사를 출근해야 하는 남편과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시동생을 일찍 내보내고 난 또다시 집안일을 했다. 그리고는 새벽녘에 설친 잠을 보충하기 위하여 거실에 누워 잠을 청했다. 두어 시간 정도 지났을까? 잠결에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꿈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내 나는 의식이 없었다. 잠시 후 내가 의식이 들기 시작한 것은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가늘게 눈을 떴다. 시동생이다. 이런, 난 지금 슬립 차림인데 하지만 꼼짝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시동생의 소리. 언제 와서 앉았는지. 시동생은 조심스레 앉아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시동생은 내가 깊이 잠든 줄 아는지 창피스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몰려오기도 전에 시동생은 이내 이걸 어쩌나 그 와중에도 나는 애써서 자는 척을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이미 나는 마냥 들떠 있었다. 날씨가 무지 덥다. 시부모님의 해외여행 때문에 시댁에 있는 아이를 찾으러 난 아침 일찍 나섰다. 아침 7시 반이지만 8월의 아침은 상쾌한 맛을 잃은 지 오래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10여 분 이상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온몸에 땀이 배일 것은 자명한 일. 나는 가능한 한 얇은 옷을 걸쳐야만 할 것 같았다. 얇은 블라우스에 실크 치마,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으로 갔다. 한국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 것은 승강장에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였다. 실로 오랜만에 타보는 만원 지하철, 4년 전 미혼 직장인이었을 때를 회상케 했다. 이윽고 사람들에 떠밀리다시피 올라탄 지하철, 숨이 막힐 정도다. 그래도 아침 지하철은 저녁 때보다는 훨씬 낫다. 나름대로 땀이나 술 냄새보다는 향수나 스킨 냄새가 나니까. 몇 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황당하리만큼 오는 것이 느껴졌다. 직장 생활을 나름대로 해본 터라 그것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는 이내 알 수 있었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른다. 결혼 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참을 잊고 지내던 만원 지하철의 느낌. 동시에 요즘 들어 부쩍 소홀해진 남편에 대한 원망과 쌓인 불만도 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난 주위 사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그의 담력에 또 한 번 놀랐다. 내려볼까? 이 남자가 날 따라내릴까? 난 시댁과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한번 내려보기로 결심했다. 시부모님에게 늦었다고 꾸중을 듣긴 하겠지만 그래도 난 오늘 이 남자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다음 역에서 내렸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가 뒤따라 내린다. 출구로 나왔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내 뒤를 따랐다. 잠시 후 남자가 거리를 좁혀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더 바로 뒤까지 이제 말을 걸 차례.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이 가쁘기 시작했다. 남자가 말을 걸면 그래요 시간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하고 대답하고 가능한 한 빨리 여관을 가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 찰나 횡하니 나를 지나쳐가는 남자. 이럴 수가 저런 나쁜 놈.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욕을 한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며 울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 내 시야에 클로즈업되는 남자의 가방. 그리고 그 가방에 끼워져 단단하게 있는 우산 손잡이. 무슨 놈의 우산 손잡이가 저리 크냐. 한순간에 밀려오는 쪽팔림이란. 참나. 태풍이 온다더니만. 이런 된장. 우산도 안 가져오고 벌써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진다. 처량함을 더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보 같은 남자. 피식. 오늘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꽃게를 사다가 매운탕을 끓여야겠다.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전문점을 하고 있는 45세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생선 장사 경력만 20년인지라 천직이라 생각하며 나름 보람도 느끼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하려 합니다. 제 고향은 목포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집안도 대대로 목포에서 사셨고 한 동네에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고깃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선장이셨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네요. 무뚝뚝한 특유의 바닷사람 성향으로 두 부자는 살가운 말은 없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따스하고 깊은 눈빛이 느껴졌어요. 아침에 고기를 잡고 오면 항구에 좌판이 펼쳐지면서 할머니들이 그날 새벽에 잡은 생선과 해산물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할머니와 엄마도 좌판에서 생선을 파셨어요. 엄마는 어린 저를 업고도 억척스럽게 장사를 잘하셨죠. 좌판엔 모두 연로하신 할머니들 뿐인데 엄마만 20대로 그 젊은 나이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찌나 장사를 잘하는지 할머니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이 집으로만 가.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어. 며느리가 야물딱져. 아주 그냥 폭덩이야.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전 하는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거의 다 혼자 다 파시는 거죠. 저러다가 이 집 돈방 속에 앉는 거 아니야?
실제로 어머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목포의 시장이란 시장은 다 돌아다니면서 가게에서 일해서 장사엔 소질이 있었습니다. 아버진 고기 잡고 어머닌 생선 팔고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았고 제가 중학생 올라갈 때 읍내에 첫 가게를 마련했어요. 어머닌 가게 계약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새벽부터 출근해서 구석구석 청소하고 애정이 듬뿍 담겼어요. 미숙 엄마,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니까 쉬엄쉬엄 일해. 이러다 쓰러지겠다. 난 이러다 쓰러져도 행복해. 우리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돈 아껴서 우리 가게도 생겼잖아. 매일 가게 문 딱 열면 나 재벌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된 것 같아. 미숙 아빠 고생 많았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생선 한 마리 더 팔아보겠다고 꽁꽁 언 손으로 항구에서 장사하던 거 볼 때면 내 마음이 진짜 찢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잘 봉양해주고 내가 무슨 복으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이제 전 돈 버는 재미로 살 거예요. 우리 더 부자 돼야죠. 미숙이 하나 있는 거 절대 우리처럼 고생 안 하게 대학교도 나오고 정장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뒷바라지 해야 해요. 전 그게 제 목표예요. 전 미숙이가 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제가 가게에 와서 일을 거두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공부 안 하고 왜 여기 와? 넌 이런 데 오면 안 돼. 생선 비린내 너 옷에 배기면 너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선생님이 너 무시하고 그럴 텐데 그러고 싶어? 지금 바쁜 시간인데 잠깐만 엄마 도와주려고. 냄새 안 배기게 그래서 체육복 입고 왔잖아. 엄마 나도 장사하는 거 배우고 싶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넌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 돼야지. 장사한다는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응? 다리 뭉둥이를 그냥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래 미숙아, 여긴 아빠도 있으니까 넌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 차려드리고 얼른 공부해. 너 그 성적으로 학교 선생님 되려나 모르겠다. 너가 날 닮았는지 공부에 영 취미가 없는갑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미숙이 나 닮아서 머리 좋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고. 저게 안 해서 그렇지 맨날 아빠 따라 아침에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고 생선 손질하고 완전 선머슴에 갔다니까. 아휴. 난 우리 미숙이 보면 당신 보는 것 같아. 둘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 아빤 미숙이 공부 못해도 되니까 건강하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구김살 없는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형편이 괜찮은데도 가게를 더 늘리고 제 공부 때문에 도시로 나가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돈을 불리려고 시장 상인들끼리 하는 개모임을 3-4군데 하면서 갯돈을 수년간 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 개모임 개주들이 다들 한 통속으로 짜고 한날 한시에 갯돈을 들고 야반도주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숙 엄마 소식 들었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네. 우리 어떡해. 나 남편한테 죽게 생겼어. 그 여편네들이 우리 돈 갯돈 들고 밤에 도망갔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어젯밤에도 저 김씨 아줌마 집에서 가서 갯돈 주고 왔는데 형님이 잘못하셨겠죠.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유 이렇게 순진하기는. 사기꾼이 얼굴에 나 사기꾼이라고 써있어? 일부러 우리한테 접근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살살거리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친해진 거라고. 이렇게 마음 푹 놓게 해놓고 날라버리려고. 안 되는데 그 돈은 제가 처녀 때부터 모은 제 전 재산이라고요.
우리 미숙이 공부시키려고 안 먹고 악착같이 모은 건데. 이러고 있지 말고 얼른 그 여편네 집으로 가보자고. 뭐라도 하나는 건지고 와야 할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미숙 엄마. 어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슬리퍼 차림으로 그 여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엔 이불 하나 없이 싹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피해자만 40명으로 사기당한 금액이 수십억 된다고 합니다. 시장 사람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여자 꼭 잡아야 돼요. 피해자가 40명이나 된다니까요. 다들 새벽잠 줄여가며 한 푼, 두 푼 생선 팔고 과일 팔아 모은 피 같은 돈이라고요. 아유, 제발 경찰 선생님 꼭 좀 잡아주세요. 그 돈 없으면 우리 식구 길바닥에 낳는다고요. 아유, 그러게 좀 다들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는 특히 외지인들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여자들 조회해보니까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입니다. 이렇게 한탕 털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분 세탁하고 주소도 안 남긴다니까요. 아이고, 저희도 최선은 다해보겠는데 찾는 거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 못 찾아요? 그럼 경찰이 하는 일이 뭔데? 내 돈 꼭 받아야 돼. 내 돈. 그 순간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졌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연락을 받고 갔을 땐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왜 이래요? 왜 못 일어나요? 네, 갑작스런 충격으로 급성 뇌출혈이 왔습니다. 바로 수술은 해보겠는데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건강하던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니 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엄만 그냥 곤히 자는 것 같았어요. 곧 일어나서 미수가 하고 부를 것만 같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엄마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엄마 걱정 마. 엄마가 사기당한 돈 내가 꼭 2배, 3배로 더 많이 벌어서 엄마 앞에 갖다 놓을게. 꼭 수술 잘 끝나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엄만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이 끝나고 엄만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배를 팔고 엄마가 하던 생선 가게를 맡아 장사에만 전념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몇 해 간격으로 돌아가시고 전 고등학교 다니면서 집안 살림을 맡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장사하시느라 끼니 거르는 일이 많은 아버지 도시락도 매일 아침마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학교 마치면 바로 가게로 와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지금은 공부보단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다행히 가게는 점차 단골도 많이 생기고 전국에서 도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하기엔 가게 규모가 커져서 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식으로 가게에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미수가 엄마한테 미안하네. 엄마 소원이 너 학교 선생님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돈 벌었는데 생선 가게에서 아빠 일 돕는 거 보면 엄마가 마음 많이 아파할 것 같아. 대학 가고 싶지 않아? 아빠, 내가 대학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아빠도 알잖아요. 나 공부에 취미 없는 거.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대신 돈 많이 벌 거라고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엄마가 사기당한 돈 수백 배 갚아줄 거라고요. 돈 버는 건 저 자신 있거든요, 아빠. 생활력 강한 건 지 엄마랑 똑 닮았어. 그래, 뭐든지 최고가 되면 되는 거야.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기쁘게 해주자. 전 운전면허도 따서 트럭을 몰고 새벽에 수협 경매장에 가서 경매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웬 어린애가 경매장에 오니 아저씨 아줌마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어이 학생, 누구 찾으러 왔어? 곧 경매 시작하니까 저리 비켜.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저도 경매 참여할 거예요. 여기 서 있으면 되죠? 아니, 네가 경매한다고? 어린 게 깡단 있네. 그래, 좋은 놈으로 잘 골라봐. 점차 이 일에 적응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적성에도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전 20대 꽃다운 나이에 장사에만 매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의논할 게 있다고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서울 주문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서울에 가게를 하나 더 내면 어떨까? 서울에요? 아빠나 저나 서울에 가본 적도 없는데 괜찮을까요? 목포에서 잘 알던 형님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사하시거든. 그 형님이 가게 자리도 알아봐 주신다고 하더라고. 아빤 여기 단골들이 많아서 올라갈 수 없잖아. 미숙이 너가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래? 네, 제가요? 저 이제 23인데 가게를 운영하라고요? 너무 겁나는데. 그 형님이 다 알아봐 주실 거야. 목포는 아빠가 운영하면서 본사라 생각하고 서울지서를 너가 맡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대신 너도 알다시피 생선이라 새벽 일찍부터 가게 문 열어야 돼서 한창 놀고 싶을 나이인데 너 개인 생활이 없어져서 그게 좀 아빠도 마음이 안 좋아.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친구랑 놀러 다니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 통장에 돈 차곡차곡 쌓이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넌 엄마 닮아 야무져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항상 미숙이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 네, 아빠. 장사 잘해볼게요. 얼마 후 가게 계약 때문에 기차를 타고 난생 처음으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신기하더라고요. 서울역에서 내려 전철역 노선을 확인하니 노량진으로 가려면 1호선을 타야 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전철이라 사람들한테 물어서 전철을 탔어요. 진땀이 다 나더라고요. TV에서만 보던 바로 그 노량진 고시촌에 도착했습니다. 길거리엔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편안한 복장으로 다니더라고요.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골목 하나 지나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사람 구경에 신기해하며 목적지인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갔습니다. 딱 들어서는 순간 입이 쩍 벌려지고 말았어요. 목포시장보다 몇 배는 넓더라고요. 생선 가게들이 입구부터 쫙 늘어서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가게는 처음 봤거든요. 전 아버지가 알려주신 간판 이름으로 찾아갔습니다. 인상 좋게 생기신 아저씨가 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미숙이구나. 너 어릴 때 너희 집에 놀러도 가고 많이 봤는데 너 아저씨 기억 안 나? 으아, 그 꼬맹이가 이제 숙녀가 다 됐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저씨, 근데 여기 생각보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 그 가게가 아저씨 가게에서도 보이는 가까운 자리라 아저씨가 수시로 살펴볼 테니까 겁먹을 거 없어. 자, 그럼 사장님, 가게 보러 가실까요?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이상한데 기분은 좋네요. 정말 아저씨 가게에서 아주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장님과 인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제 이름 석자가 쓰여있는 계약서를 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가게세는 이미 아버지가 다 송금했으니까 이제 너가 이 가게 사장이니까 잘 꾸려나가봐. 모르는 거 있으면 수시로 아저씨한테 말해. 당장 뛰어올 테니까. 네, 아저씨. 아저씨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리고 제가 사장이라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선 머물 집부터 알아봤어요. 아직 서울 지리도 모르고 집 구하는 게 겁나서 노량진 쪽 고시원을 알아봤고 적당한 곳이 있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고시원이란 곳도 처음 와보는데 침대, 책상, 천장에 봉으로 된 옷걸이가 전부더라고요. 사람 하나 누우면 꽉 차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창문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어떤 곳은 창문이 없고 가격도 더 싸던데 차마 그런 곳에선 1시간도 못 견딜 것 같았어요. 이곳은 주방과 세탁실, 화장실,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첫날은 낯설어서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수산시장 바로 앞이라 새벽 일찍 출근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라 잠도 더 잘 수 있고요. 목포에서 아버지가 하던 걸 옆에서 봐온 터라 가게 문을 열고 냉동고에서 생선 꺼내서 진열하고 얼음 채우고 능숙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자신들 단골 가게로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게에 와서 제 얼굴을 쓱 보더니 옆 가게로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신뢰가 안 갔던 것 같아요. 미숙아, 오늘 손님 좀 있냐? 다들 제 얼굴 보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아직 마수거리도 못했어요. 처음이라 그렇지 뭐. 너도 다른 아줌마들처럼 손님 지나가면 호객을 좀 해봐. 여긴 워낙 가게가 많으니까 어떻게든 손님 붙잡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가만히 기다리면 당연히 안 오지. 서비스도 팍팍 주고 단골을 만들라고. 여기 오는 손님들 일반 손님은 거의 없어. 다 식당하거나 장사하는 상인들이라 고정 단골 대상으로 장사한다 생각하면 돼. 그렇군요. 그럼 호객행위 좀 해야겠어요. 아저씨의 조언대로 장사 방법을 바꿨더니 제법 손님들이 오더라고요. 신세대 사장답게 옷도 화사하게 입고 딸처럼 살갑게 대하니까 아저씨 아줌마들이 재밌다면서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서울에 살다 보니 물가가 비싸서 식당에서 밥 한 번 사 먹기도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우거나 고시원에서 밥 지어서 김치랑 생오이 자른 거, 생단무지를 넣어서 도시락을 싸서 점심으로 해결했어요. 고시원엔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어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걸을 때도 조용히 걷고 특히 주방에서 요리할 땐 소리 안 나게 극도로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루는 여느 날과 같이 주방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제가 요리 솜씨가 좀 없는 편인데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소금 꺼낸다고 후라이팬을 건드려서 그만 제 발등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아팠지만 전 소리도 못 지르고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말없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발등을 닦아주었어요. 좀 많이 쓰릴 텐데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 연고와 밴드가 있는데 가서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호의 감사합니다. 전 낯선 남자라 경계부터 했어요. 아버지가 서울에 가면 무조건 사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사기꾼도 많으니까 특히 친절한 남자를 조심하라고요. 참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방에서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치료하는 건 괜찮으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 남잔 빠른 걸음으로 본인 방으로 가서 연고, 붕대, 소독약이 등이 담긴 약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처를 치료해주는 남자 얼굴이 꽤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절하신가 해서요. 원래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한가? 서울분 아니세요? 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살다 보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실수도 많이 해서 저도 많이 다쳤거든요. 그래서 도와드린 거예요. 고시원 생활 적응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많이 답답하죠? 네, 좀 답답해요. TV도 이어폰 꽂고 봐야 되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도 소리 날까봐 엄청 긴장하거든요. 특히 샤워 하나 하려면 항상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서 몇 번이나 들락날락 살펴봐야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전 서울 와서 처음으로 대화 상대가 생겨서 그런지 한참을 수다를 떨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네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종종 볼 테니 이름이라도 서로 알까요? 전 김민재예요. 네네. 저는 송미숙이에요. 그렇게 우린 그날 이후로 몇 번 마주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미숙 씨 있었네요. 라면 끓이나 보네요. 네, 민재 씨도 라면 먹으려고요? 그럼 한꺼번에 끓여서 같이 먹어요. 계란도 사놓은 거 있으니까 풀고요. 그럼 전 엄마가 보내준 김장김치하고 밑반찬 냉장고에서 꺼낼게요. 진짜 맛있어요.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재 씨는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이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셨는데 순직하셨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멋져 보여서 꼭 아빠 같은 멋진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3년째 준비하는데 다 떨어졌어요. 와, 그렇구나. 민재 씨 경찰 되면 제복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꼭 붙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저 말고 남동생도 있어서 그렇게 느긋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남동생은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데 엄마 혼자 우리 형제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시죠. 장남인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용돈 받아서 생활하니까 엄마 속이 다 들어가죠. 어머니는 뭐 하시는데요? 엄마요? 엄마는 한 번도 직장 다니거나 돈 번 적이 없어요. 지금은 아버지 남기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빠듯하죠. 사실 빚도 매달 갚고 있다 보니 엄마는 항상 저만 보면 다 때려치고 저보고 공장이라도 취직해서 동생 뒷바라지하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아니, 장남은 아들 아니에요? 동생 위해서 희생을 하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참, 미숙 씨는 지금 대학생인가요? 아니요. 저 대학교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저는 유압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팔고 있어요. 생선을 판다고요? 이렇게 젊은데 그 힘든 일을 하세요? 어릴 때부터 생선 보고 자랐는걸요. 아빠는 원래 선장이셨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가 하던 생선 가게 맡아 하고 있어요. 저도 학생 때부터 가게를 돕다가 지금은 서울로 올라온 거고요. 이래봬도 저 생선집 주인이에요. 우와, 대단하세요. 여자로서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저 만날 때 생선 비린내 냄새 좀 나죠? 그게 항상 걱정돼요. 조금밖에 안 나요. 이제 농담이고, 저 만날 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만큼 미숙 씨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훈장 같은 거잖아요. 민재 씨는 참 마음이 착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남자와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노량진에서 다른 고시원에 있는 남동생부터 같이 밥 먹으면서 인사했어요.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네, 근데 형 공부 안 해? 지금 연애하고 다닐 때냐고. 남동생은 제 얼굴을 봐도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하고 얼굴이 굳은 채로 형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넌 미숙이 처음 보는데 이렇게 무안 주면 어떡해. 저는 댁도 그렇게 마음에 쏙 안 드네요. 공부하는 형 뒷바라지는 못해줄 망정 연애하자고 꼬드기고. 그런데 아까부터 무슨 냄새야 이게. 생선 비린내 같기도. 죄송해요. 제 몸에서 나는 냄새일 거예요. 제가 생선을 팔고 있어서 아무리 옷을 빨아입고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몸에 배겨서 나더라고요. 생선 판다고요? 여자가 생선 머리 토막내고. 안 봐도 어떤 분인지 알겠네요.
야, 너 말이 심하다. 생선 파는 게 어때서 그래? 이 나이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자기 가게 차려서 하는 사장이라고.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낫지. 너 당장 사과 안 해? 제가 사장이라니까 남동생의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사장이요? 아깐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냄새에 좀 민감해서. 노량진에서 장사하시면 수입이 꽤 많으실 텐데 열심히 사시네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제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서 형하고는 점심 때 잠깐 밥 먹는다든지 그렇게 연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더 형 뒷바라지 잘 하려고요. 우와, 형 좋겠다. 이런 든든한 와이프 있으면 마음 놓고 공부만 하면 되겠네. 형수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돈 많은 형수님 덕 좀 보게요. 대놓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단 남동생은 첫인상부터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이니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앉자마자 킁킁 냄새부터 맡으며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집에 뭐 반찬이 쉬었나 꼬린내가 계속 나네.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옆집에서 생선 굽나 보다. 남자친구는 제가 무안할까봐 모른 채 해줬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방향제를 가져와서 방 전체에 뿌렸습니다. 근데 너 대학교도 안 다닌다며?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목포에 있는 시장에서 계속 일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생선 가게를 하게 돼서 아버지 일 도와서 하다가 지금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생선을 판다고? 말이야. 아니, 우리 아들이 경찰 되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너무 격이 안 맞네. 저 시험 합격한 것도 아닌. 엄마, 정확히 말하면 저 지금 백수죠. 근데 미숙이는 어엿한 사장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낫죠. 낫긴 뭐가 나. 젊은 여자가 생선 판다고 해봐. 얼마나 가난하고 못 배웠으면 저런 거 날까. 다들 손가락질한다고.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이나 틀겠냐? 넌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걸 골라서. 속 터져. 그럼 아버진 뭐 하시냐? 아버지도 목포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세요. 아이고야, 아버지도 생선 장사해? 그 집안 안 봐도 뻔하네. 우리 집안하고 수준이 안 맞아. 어머니, 초면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생선 장사한다고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고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만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 결혼해서도 계속 생선 팔 거고 그게 싫으시다면 저 이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뭐?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뭐가 이리 당당해? 몰라. 니들 결혼이니 니들이 알아서 해. 대신 그건 알아야 돼. 지금 우리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너가 우리 큰애 작은애 공부하는 거며 우리 집 생활비는 너가 감당해야 된다. 뭐 이것만 해주면 대학 안 나오고 집안 안 좋은 건 내가 감수하지. 아예 대놓고 시댁을 먹여 살리라는 말인데 전 이 남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전 시댁에 들어와서 어머니, 시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던 시동생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맨날 시동생 밥 못 챙겨 먹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이제 집에서 뜨신 밥 먹으면서 공부하라고 집으로 오라고 한 겁니다. 어머님 며느리 들였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다.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식구들 아침 식사 준비를 했죠. 국 끓이고 반찬도 5, 6가지 푸짐하게 차려놓고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은 6시에 일어나서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점심, 저녁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놔서 식탁에 차리기만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옆에서 식사 시중을 해줘야 하는데 본인이 하니까 힘들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밤늦게 와선 전 청소, 설거지, 빨래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 마치 금고인 마냥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맨날 돈 달라고 하는데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동창 모임이니까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야겠다. 명품 사려면 100만 원 정도 있어야겠네. 내일까지 내 통장으로 계좌이체해라. 형수, 나 책 사야 되니까 50만 원 계좌이체 하세요.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시집와서 5년 동안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동생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건 중매쟁이 만나서 조건 좋은 신부감부터 알아봤어요. 몇 번 선본 끝에 강남에서 가구 사업하는 시부모 밑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은행원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 시댁에 온 날, 아유 오느라 피곤하지. 사돈이 어찌나 안목이 좋은지 네가 해온 혼수로 집안이 확 달라졌어. 아유 이게 다 명품이잖아. 어머니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은 시집 올 때 혼수를 안 해왔나 봐요. 집이 너무 횡해서. 어머님이 필요 없으시다고 해서. 대신 난 시댁 생활비 매달 주잖아. 생선 팔아서 번 푼돈 말이죠? 전 생선 냄새 나서 어릴 때부터 안 먹었는데 형님 옆에만 있으면 생선 냄새 나서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드네요. 아이고 우리 애기 속이 안 좋니? 하긴 나도 얘 옆에 있으면 썩은 비린내가 나서 힘들어. 첫째야 너 뭐하니? 속 안 좋다니까 얼른 오렌지 주스라도 가져와. 시어머니는 집안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은행원인 동서를 상점 모시듯 했습니다. 제가 시동생 공부 뒷바라지에서 세무사에 합격한 건데 은혜도 모르고 시동생도 대놓고 절 무시하더라고요. 형수님, 양가 어른들 모시고 식사 자리 마련할 건데 형수는 가게 일해야 되니까 안 오셔도 돼요. 고급 호텔이라서 형수하고는 좀 격이 안 맞아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형수한테 지금 무슨 소리야? 너가 지금 누구 덕에 세무사 된 건데 형수가 새벽잠 줄여가며 장사해서 번 돈으로 너 뒷바라지에서 된 거 아니야? 고맙단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 여보 그만둬요. 내가 대접받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서는 혼전 임신 상태여서 시어머니가 아이 출산할 때까지 시댁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동서 혼자 살림하고 음식 챙겨 먹기 힘들다고 역시나 저보고 동서를 챙기라고 하네요. 동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도 부엌엔 얼씬도 안 하고 출근합니다. 동서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도 이 집 며느리인데 왜 내가 다 살림해야 돼? 나도 돈 번다고, 동서 직장 다닌다고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야? 형님과 전 신분이 다르잖아요. 형님 대학 문턱에도 안 가봤죠. 태생부터 저와 같은 상류층과는 다른 부류라서 형님은 원래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울린다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떼어야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시어머니 선물 사준다고 셋이 백화점 쇼핑을 갔습니다. 동서는 하이힐을 신고 명품 슈트 차림으로 한눈에 봐도 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전 평소처럼 무릎 튀어나온 면바지에 티셔츠를 입다 보니 동서가 계속 절 피하더라고요. 형님, 백화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장사할 때 입던 옷을 입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다들 쳐다볼까 창피해 죽겠네. 너 돈 없는 거 티내니? 둘째 봐라, 얼마나 품이 있고 귀티가 나냐. 빈티난 너랑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 아휴, 나도 너랑 다니는 거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아휴.
두 사람은 아예 저랑 멀찌감치 떨어져서 앞서서 걸었고 전 그야말로 짐꾼이 되었습니다. 양팔 가득 쇼핑백만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백화점에서 동서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 몇 년 만이야. 어떻게 여기서 다 보네? 그러네.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남편이 세무사라며? 너 봉잡았네. 아니야. 시댁이 공무원 집안이라 시아버님이 경찰이셨고 아주버님도 지금 경찰 시험 준비하고 있어. 그럼 옆에 있는 분이 시어머님이셔? 안녕하세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누구셔? 신경 쓰지 마. 우리 집 파출부야. 안녕하세요. 동서는 제 옷차림이 볼품없어서 부끄러워서 형님이라고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전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바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동서가 임신한 몸이라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최대한 화를 누르며 동서 비위를 맞춰줬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마음 터놓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착한 남편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동서가 나 무시하는 행동들, 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동서랑 비교하면서 무조건 동서 편만 들면서 구박이 점점 더 심해져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재수 씨한테도 내가 당당하지 못한 게 아직 공시생에 무직인 채로 경제력이 없어서 그렇더라고. 내가 당당하게 당신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그나마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가 무시해도 버틸 수 있는 건 당신이 있기 때문이야. 동서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휴일엔 아예 소파에 들어누워서 본격적으로 절 하녀 취급하지 뭐예요. 갑자기 닭볶음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마트에서 장 봐서 2시간에 걸쳐 닭볶음탕을 만들었습니다. 한여름이라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동서는 갑자기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하다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화도 못 내고 오늘도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루는 동서가 어머니한테 뭔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은행마다 VIP 고객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위에서도 실적 압박을 좀 하네요. 어머니, 다른 은행에 거래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희 은행으로 바꾸시면 혜택도 많고 저도 실적 좀 올리게요. 아이고, 그래. 너가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바로 너희 은행으로 바꿀게. 동서, 옆에서 얘기 들었는데 실적 올려야 되면 내 통장도 바꿀게. 형님이요?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VIP 고객만 해당된다고요. 형님의 그 손바닥만한 생선 가게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런 돈 아니라고요. 어머니 정도 되셔야 VIP 고객이죠. 은행에 1억은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돈 없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동서에게 모욕감과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언젠가 되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우연히 가게 근처 은행에 들렀더니 동서가 일하는 은행이었어요. 형님 창피하니까 나가세요. 냄새나요. 하길래 잡일하는 동서 보러 온 거 아니야. 그 순간 지점장이 나와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같이 VIP 룸으로 들어가니까 동서가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얼마 전 제가 장사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근처 은행으로 발령받았는데요. 저랑 마주칠까봐 일부러 말을 안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동서는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형님이 왜 VIP룸에 들어가세요? 내가 이번에 10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거든. 난 여기가 동서가 일하는 은행인지 전혀 몰랐네. 내가 거래하는 은행 중에 여기도 한 곳인데 이 은행에 적금 들어온 돈이 한 50억 정도 되나? 대출 받으려고 지점장 만나러 온 건데 동서가 일하는 은행인 줄 알았으면 여기에 돈 더 유치했지. 동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점장님, 이분이 제 형님이세요. 형님, 그럼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음료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아니, 난 믹스 커피면 돼. 뭐하러 비싼 커피 사 먹어. 동서도 명심해. 그렇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면 거지꼴 돼. 지금 동서 몸에 들은 것만 해도 1억은 되겠다. 난 고작 몇만 원이야. 이렇게 거칠에 돈 안 쓰고 난 젊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다 적금했거든. 그래야 부자 되는 거야. 돈 없다고 절 항상 무시하던 동서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렸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20년 동안 모은 돈과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돈을 합해서 100억 건물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사려는 거였거든요. 목포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친정아버지 사업도 날로 번창되어서 건물을 세 채 구입해서 생선 해산물 전문 판매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아시고 이혼하고 목포에 내려와서 같이 사업하자고 하셨지만 제가 이혼만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빠, 시어머니랑 시동생, 동서 다 저를 얕보고 생선 장사한다고 무시했지만 제 남편만은 아직도 절 아껴주고 제 몸에서 나는 생선 냄새도 향수 같다면서 절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이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에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사실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제 마음 알아주는 제 편 한 명만 있으면 전체 재산과 다 바꿔도 아깝지 않아요. 제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평생 먹고 살 만한 큰 돈을 증여해 주신 거예요.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이 절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변함없이 새벽에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렸더라고요. 아유, 큰애 일어났어? 피곤하지? 너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우선 이것저것 반찬을 좀 만들었는데 잡채랑 갈비찜 좋아하니? 이건 내가 다 만든 거야. 얼른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아유, 우리 큰애 맨날 김치에 김 하나에 밥 먹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어여 먹어. 어머니, 제가 100억대 재산이 있다니까 이제야 봉을 몰라봤네 해서 아차 싶으세요? 이런 건 잘 나가는 부잣집 따님인 은행원 동서나 주세요. 전 육류보단 해산물을 좋아해요. 갈비찜 어머니 혼자 많이 드세요. 사돈? 내가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그 집 완전히 빚 좋은 개살구더라고. 가구 사업하면서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빚 갚고 있대. 둘째 걔 은행 들어간 거 자기 아버지 백으로 들어간 거래. 대학교 때부터 맨날 명품이나 사고 사치 부리다가 카드 빚을 아직도 갚고 있대. 그리고 걔 알고 봤더니 신용불량자더라고. 아유,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돈 꽤나 있는 줄 알았네. 아유, 첫째야, 그래서 말인데 나도 이제 건물주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 집 근처에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많이 안 비싸. 20억밖에 안 하더라고. 동네라 병원, 슈퍼 이런 거 있는 건물인데 월세만 받아도 괜찮대. 그러니까 너가 효도하는 셈 치고 그 건물 사주면 좋겠다. 그러면 애미 넌 편하게 장사만 하고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할게. 동서 시집 오고 저 찬밥 취급하면서 구박하시다가 이제 살림까지 다 하시겠다고요? 아유, 돈이 무섭긴 무섭네요. 20억 어머니한텐 절대 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셔서 직접 벌어서 그 건물 사세요. 이번엔 시동생이 출근하는 제 구두를 닦아놓았더라고요. 아유, 형수, 구두 반질반질하게 광내놨어요. 이제야 좀 사장님답네. 그 사람한테 말 안 했는데 고객한테 받은 착수금을 비상금으로 모아놨다가 주식 투자했는데 와, 이거 완전히 급락해서 한 푼도 못 건졌거든요. 이번에 다른 기가 막힌 종목이 있다고 해서 형수가 한 10억만 주면 그거 대박 나면 제가 이자 쳐서 2배로 갚아줄게요.
아, 도련님, 평생 주식하다가 다 말아먹었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책값이며 용돈 밥값까지 그렇게 뒷바라지해서 세무사 만들어놨더니 고객한테 뒷돈 받고 그걸로 비자금을 만드셨어요? 어떡하나. 지금 저한테 얘기한 거 제가 회사에 고발해야겠네요. 저한테 한 번도 고맙단 소리 없이 제 덕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빈털터리로 사세요. 형수 왜 그래요? 농담하지 마세요. 회사에 말 안 할 거죠? 그거 말하면 저 잘려요. 안 돼요. 이 바닥에서 그런 소문 나면 매장당한다고요. 형수 제발 부탁입니다. 예? 무릎 꿇고 비는 시동생이 가관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가관은 동서였죠. 백화점에서 산 명품 원피스를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형님, 이제 이런 명품 옷은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셔야죠. 100억 자산가인데. 지금처럼 후줄그레한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얕본다고요. 이 원피스 정말 비싼 거예요. 물론 이 형님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푼돈이겠지만요.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아까 시어머니 얘기 들으셨죠? 아빠 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어요. 어디서 융통하려 해도 소문이 나서 대출도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돈 빌려달라고 계속 전화가 왔는데 저도 카드 빚이 1억 넘거든요. 제 빚부터 갚고 친정아빠 빚 갚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 앞으로 형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동안 저 재수없이 구른 거 알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형님이 이런 자산가일 줄도 모르고 생선 판다고 무시하고 냄새 난다고 떨어져서 걷고 제 친구한테 파출부라고 소개한 거 정말 반성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게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러니까 형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우리 뱃속의 아이한테도 지장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동서, 이제 곧 아이도 나오고 이참에 집에서 푹 쉬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서 푹 쉬라고 지점장한테 미리 얘기해놨어. 그동안 동서가 나 같은 100억 고객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인성 나쁜 직원 있는 은행과는 거래 못하겠다고 했지. 내가 이 은행과 거래하는 조건이 동서 자르는 거였어. 그랬더니 지점장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로 동서 자르겠대. 어떡해? 이제 집에서 푹 쉴 수 있겠다. 좋겠네. 지점장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안 돼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직장 잘리면 제 카드 빚은 어쩌라고요. 저 신용불량자 돼요.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고 명품백이며 명품옷 팔아서 카드빚 갚던지. 서방님도 회사 잘리고 동서도 잘리면 이제 뭐 먹고 살려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동서는 바닥에 엎드린 채 저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들 이제 그만 좀 해. 이 사람 괴롭히지 좀 마시라고요. 이 사람 새벽부터 일어나 요리하고 출근해서 장사하고 밤늦게 들어서 집안일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고생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었어요? 하녀처럼 이 사람 부려먹었었잖아요. 돈 없어서 생선 장사한다고 대놓고 무시하더니 이제 이 사람이 돈 많은 거 알고 이렇게 확 받고 다들 양심도 없어. 저 그동안 백수에다가 아내한테 돈 받아 쓰는 입장이라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제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네요. 저 며칠 전에 경찰 시험 합격 통지 받았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 빈대처럼 붙지 말라고요. 아들 하나 없단 셈치고 사세요. 다신 당신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절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이 경찰 시험에 합격한 건 저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남편이 시동생 기에 눌려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댁과 인연을 끊고 저희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전 여전히 생선 가게를 하고 있고 남편은 멋진 경찰관이 되었죠.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애써도 임신이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저에게 찾아오네요. 지금 전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댁 식구들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착한 우리 남편 보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